방금 소개받은 장현근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민족 민족 포럼 측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한중 수교 전에 85년에 대만으로 유학을 가서 석박사를 제자백과 중에서 법가 사상을 가지고 석사를 하고 유가 사상을 가지고 박사 학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5살에 교수가 돼서 중국 정치 사상이라는 책을 제가 전공이 그거라서 번역을 시작을 했는데 20년간 번역을 해서 작년에 중국에서 한 10분 정도 쓰신 건데요. 원고지 한 18,000매 정도를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갑골문부터 시작해서 청나라 말에 공자진의 사상까지 제가 한 20여 년에 걸쳐서 쭉 중국 사상을 한번 훑어보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중국이 도대체 이렇게 요새 이제 굉장히 G2로 세계적인 리더가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건설이 되어 있나 싶어서 조금 많이 걷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중국의 사상의 흔적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중국의 과거의 지적인 전통들이 어떻게 흘러왔나 이런 것을 해서 한 24,000여 킬로미터 정도를 26개성 정도를 돌고요. 한 1,300km 정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쭉 살펴보고 와서 생각을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데 조금씩 쓰기 시작을 했더니 이제 우리 유 이사님께서 이 강의를 좀 이렇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와서 열람되게 제가 여기 서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을 간단히 좀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제자백과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사상 체계이고 어쩌면 중국의 전체 사상사 자체는 제자백과의 각주다 이럴 정도로 제자백과는 중국 사상의 원형이기도 하고 중국의 모든 그동안의 리더들이라든가 정치가 학자들이 가장 중요시한 원전으로 했던 것들인데요. 이걸 다 소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 전체적인 맥락과 배경을 제가 아는 또는 쉽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곁들여서 좀 이렇게 한 90분 내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그동안에 썼지만 이런저런 책들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대부분이 제자백과에 관련된 책들을 한 20-30권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실 우리 오늘의 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원래 굉장히 지적으로 훌륭한 나라인데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중국이 이 제자백과 지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출발들은 한자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원에서 출발을 하는데 한자의 상당 부분은 한반도에서 건너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그전에는 중국이 아니었던 장강, 양자강 이남에서 올라온 한문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초기에 제자백과 시절에는 개구자 같은 건 없었습니다. 개견자를 썼거든요. 북방 언어로. 그런데 남방 언어의 구자가 들어오면서 견자를 먹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없어졌다거나 또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글자들도 꽤 많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과거의 문명들은 융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은 제자백과 이런 사상을 중국만의 독특한 사유구조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문화들의 복합체다. 복합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이런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상사적이고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춘추 전국시대라는 독특한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춘추 전국시대가 사실 오늘날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 같이 한 환경과 비슷하게 아주 주로 전쟁 그리고 경쟁의 시대였는데요. 오늘날처럼 강대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고
강대국은 항상 약속을 호시탐탐 노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많은 그런 뭐 내후 외환이 등등, 그래서 나라마다 다 위기를 많이 느꼈었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꽤 많이 했던 것이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재미있게도 전쟁에서 찾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지식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백과라는 위대한 시대를 열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 책들이 많이 등장했고요. 물론 그때의 책들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간독시대, 죽간이나 목독이라는 거, 죽간이라든가 나무편에다 이렇게 썼던 것들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나라마다 상당히 경쟁적으로 이렇게 지식인들을 추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이런 시대가 열렸던 것이죠. 그 문을 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공자였습니다. 그런 뭐 다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저보다 더 어떤 분야에서는 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또 제자백과 어떤 고전 몇 권 정도는 다 읽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갑골문, 금문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지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것도 축적이 돼서,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공자를 비롯해서 천재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읽었던 책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공자가 읽었던 책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이제 고등학교까지 뭐 대학교까지 읽었던 책 수를 따지면요, 공자님이나 맹자님이 이런 분들이 읽었던 책보다 훨씬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깨달음을 얻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거 혹시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것이 잘못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잠깐 든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당시에 그분들이 했던 그런 식의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재현해 보거나 이러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자의 위대성이라는 거는 그때는 은나라부터 시작해서 글자를 굉장히 신성시하게 여겼거든요. 그리고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지식의 수단이었고 귀족들만 소유한 것이었는데, 이 귀족들이 이제 시분 변동 속에 몰락해 가면서 지식이 보편화되는데, 그 지식의 보편화 과정에서 선비사를 쓴 이 사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라는 게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저 사자를, 한문 사자를 보면은 덮어 있고 이렇게 책 들고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일본 사람한테 사자를 보여주면 일본 사람들은 칼 차고 있는 무사를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저 사자의 어원은 사실은 칼 차고 있는 무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공부하는 사람 이미지로 바뀐 거죠.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들이 이렇게 이제 그 계급별로 보면 당시는 사 위에 대부라는 계급이 있었는데, 거기부터는 농토를 소유하고 있는, 자기 독자적인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별로 이렇게 상당히 큰 이런 자기 생산 기질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신 분들은 대부 이상 계급들의 집안을 관리해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종의 회계 업무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자기 손발이 아니면, 또는 머리가 아니면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광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 그 계기를 공자가 열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은 대부도 있지만 사신분이 꽤 많습니다. 그 집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독특한 아이디어들을 내서 유행시킨 것이 바로 제자백과라는 사상입니다.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제자가 저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설마 백과까지 됐겠냐. 제자라는 것은 여러 명의 자자가 붙으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스승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앞에다 붙이면은 이제 사람 이름, 남자를 부를 때 이제 남자 제자들이라든가 남자를 부를 때 앞에 자자를 불렀고요.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이라는 뜻을 할 때는 뒤에 붙여가지고 썼습니다. 뭐 재성이 장씨면 장자, 그럼 장선생님 뭐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여러 선생님이라는 뜻이고, 제자는 백과라는 것은
일백백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많다는 뜻이니까요. 많다는 뜻이고 가는 이제 사상가 또는 학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스승과 이렇게 수많은 학파 이런 뜻인데 실제로는 100개 학파가 훨씬 넘습니다. 한서 예문지라고 한나라 때 이 반고라는 사람이 쓴 한서에 보면 예문지 그동안에 있던 책들을 쭉 나열하는 책이 예문지라는 책인데요. 무려 596가 13,269원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그 책들의 목록도 거의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당시에 백가 이상이 훨씬 많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책들이 다 소실되고 요즘에 많이 좀 남아있질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로 이제 표현을 책에서 하기는 말이 되는 모든 말이 등장했다 이런 거죠. 혹시 그 장자 읽어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장자 보면은 그 장자의 친한 친구 해시라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재상을 하기도 하고 책을 막 5만 권씩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이랬던 사람인데요. 둘이 친한 친구인데 어느 날 이제 해시가 장자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연못을 가다가 나는 저 물고기가 즐겁게 이렇게 유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시가 너는 물고기가 아닌데 물고기가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를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장자 대답이 뭐냐면 너는 내가 아닌데 내가 물고기가 즐겁게 노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너는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식의 굉장히 정교한 아주 그 사물 보거나 논리적인 체계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상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 장자 같은 경우는 도가의 대표자인데 말 한마디로 이렇게 도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사유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저도 제자백가의 책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많지 않아서요. 마음 먹고 딱 읽으면 한 2년 정도면 제자백가 책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제자백가 책을 거의 다 읽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책만 읽어도요 굉장히 그들의 그 지적인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창조적인 사유를 했던 것인데요. 이들이 이제 사고를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왜 동양 리더십의 원형으로 이들의 사고를 보느냐면요. 사실은 이제 물론 모든 천재적인 아이디어들은 뭐 천재성에 기인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축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자도 천재라서 그 뛰어난 어떤 학문적 성취를 한 것은 아니고 공자도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듯이 수리부작했다는 거죠. 자기는 윗부터 내려왔던 것을 기록했을 뿐이지 내가 창조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공자는 그 전의 사상을 집대성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집대성한 사상가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자백가는 이러한 거의 모든 기존에 있는 지식을 집대성한 산물들이고 그 기존에 있는 지식들을 집대성해서 당시 사회를 해석해내려고 했던 거고 당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모든 제자백가의 학문이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저렇게 많았다 이런 거 제가 만든 표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많았었는데요. 문제는 이 시기에 당시에 발생했던 그런 수많은 사회 문제 이런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그 문제를 보는 시각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다, 뭐 순자가 성학설을 주장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얘기들은 사실 당시 사회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자기 나름대로 해결 방법이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렇게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서 이분들이야말로 당시 사회를 해결하려고 지적으로 정말 고민하고 실제 정치에 참여하고 이랬던 당시의 리더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사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과 비슷한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구제할 그래서 제자백가는 대부분이 대개 보면 이제 왕들을 설득하거나 실제로 국가 경영을 하면서 또는 회사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경영을 하면서 지역 경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문제를 이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를 직접 그 최고 정치 지도자들과 상의하고 건의하고
이랬던 것이고 받아들여지면 쓰였던 거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또 다시 주장을 했던 거고 이런 겁니다. 그 중에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우리 보통 이제 선진 칠자 그래요. 진나라 이전을 선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선진 칠자라고 부르는 유가 사상이라고 부르는 이제 공자, 맹자, 순자, 그 다음에 도가 사상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 노자와 장자, 그 다음에 묵자, 그리고 법가 사상 중에서는 상항과 한비자 이렇게 7명인데 저는 법가 사상에 상항을 하나 더 붙여서 8명의 얘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어떻게 그 사회를 이렇게 고민했나 그리고 어떻게 이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았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다 아시겠지만 공자님은요, 우리가 지금 이 공자상을 보면 저 오른쪽에 있는 상이 공자상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상입니다, 사실. 요새 길거리나 우리 저 오산에 권리사를 가본다거나 해서 어디 공자상은 곳곳에 보이죠. 근데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이제 저 상이 가장 많고 요즘에는 또 중국에서 국가에서 표준 공자상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이걸로 이제부터는 공자상을 쓰라라고 이제 보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공자상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요. 당나라 때 만들어진 거예요. 당나라 때 오도자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일종의 도교를 신봉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분이 이제 저렇게 쓰고 오른쪽에다 글도 이제 이렇게 써 올렸던 분이신데 요 상이 지금까지 발굴된 것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공자상이어서 저걸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쭉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요. 뭐 요즘에는 그 한나라 때 화상석을 보니까 그 화상석 그림 돌에 새겨진 걸 보니까 공자 아버지 어머니 상이 발굴이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요즘에 중국에는 워낙에 이제 옛날 것들이 많이 발굴이 돼서 그 새로운 어떤 이렇게 해석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자가 지금 제가 써기를 551년생 이렇게 써놨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551년 아니면 2년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2015년 재작년에 강서성의 그 파양호라는 중국에서 가장 넓은 담수호가 있는데 그 호수 밑에를 이렇게 개발하다가 한나라 그 황제였던 그 유방이 있지 않습니까? 유방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지역의 왕이 돼가지고 갔는데 그걸 해혼후라고 불렀어요. 그 해혼후의 무덤이 그 진흙풀 속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진흙풀 속에서 해혼후의 무덤이 나왔는데 그 무덤 속에서 병풍이 하나 나왔어요. 조그마한 이만한 병풍이 나왔는데 공자의 일대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지금 중국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나라 때 지금 얘기했던 해원호보다 100년쯤 뒤에 썼던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사마천의 사기에 551년생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 그런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그대로 따져보니까 나이가 한 30년 더 윗사람이더라고요. 공자가. 그래서 이게 또 앞으로도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좀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551년생 그런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듯이 공자의 상이라는 것도 저렇게 좀 후덕하게 생긴 게 아니라 매우 날카로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분석을 이렇게 날카롭고 호리호리하고 굉장히 키도 크고 이렇게 잘생긴 분이었다고 그러고 목소리도 아주 좋으시고 술도 아주 잘 마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자보다 항상 먼저 안 취하시려고 노력하고 이랬던 분이신데 그리고 이제 어려서부터 주로 무슨 얘기냐면 항상 정치 얘기. 이게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는 얘기를 끊임없이 제자들하고 하는 이런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 염류가 공자님보다 더 출세를 하게 되는데 이 나라 얘기 돌아들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안 오니까 밤에 막 늦게 들어오니까 술 먹고 늦게 들어오다가 야단을 막 치잖아요. 다 그렇게 알고 싶은데 늦게 왔다 그러고 이런 굉장히 인간적이고 이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열변을 토하고 굉장히 고집불통이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그거를 이제 본인만 이렇게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본인만 알고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위대한 교육자였다는 거죠. 공부하고 사색하고.
그래서 특히 6.25 무료 이런 건 잘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재능에 따라서 저기 선택 누구나 아무나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다 가르쳐줬고 인재시교라고 그래서 각자 재능에 따라서 이제 가르쳐주는 이런 방법으로 한 3,000명을 가르쳤다고 그러니까요. 대단하죠. 저도 뭐 이제 대학에서 강의한 지가 한 25년쯤 되다 보니까 한 3,000명 정도 가르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근데 그 중에서 공자님만 72명이라는 뛰어난 제자를 키웠는데 저는 아직도 뛰어난 제자를 못 키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3,000명 정도를 키워내고 그들의 존경을 받고 그들이 다 나가서 이제 선생님의 학설을 퍼뜨렸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간단하게 취급할 수 없는 위대한 어떤 그런 학문적 리더였던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명성이 당시만 해도 전 세계 중기 천하라고 부르는 천하의 쟁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하여튼 근데 이제 공자님의 공부가 뭐냐 이런 건 이제 다 아시겠지만 공부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거 축적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대해 추상적인 뜻이나 이런 것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군자 이런 얘기예요. 요즘에 이제 다 군자다운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 많이 합니다만 군자라는 말은 임금 군자의 아들 자자거든요. 그래서 임금의 자제 이런 뜻이었어요. 원래 정치를 같이 한 지식을 같이 누리고 같이 공유하면서 임금과 그들의 자제들이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 아들 또는 동생이 이렇게 했었던 건데 공자가 군자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임금의 자제라면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군자, 완전한 인격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이런 생각을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 군자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해서 공자는 다른 제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게 돼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자의 생각 중에서 가장 아주 대표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건 또 이제 있는데 항상 제자들이 얘기하고 그러면 당신은 공자가 이제 고민의 출발은 세상이 잘못됐다는 고민의 출발은 요즘에는 정말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보도가 되면 참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금방 또 텔레비를 틀면은 또 금방 노래가 나오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우리 아주 가치관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는데 공자는 당시에 가장 사회적 큰 문제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세상. 이건 정말로 잘못된 세상이다. 그래서 이런 기막힌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중국 사상이 제자백과가 출시에 재밌는 거는 이 해답을 이 인간사회 보편적인 인간사회에서 찾으려고 그랬다는 거죠. 신에게서 찾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방동미라고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제자백과들은 비종교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성향을 완전히 탈피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휴머니스트다. 모든 문제를 인간사회에서 인문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자로가 이런 얘기를 물어볼 때 물어보잖아요. 저렇게 귀신이 이 세상에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당시의 종교적인 정서 때문에. 그러니까 미능사이인데 언능사기다. 살아있는 사람도 섬길 수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죽은 귀신을 섬기겠느냐. 그럼 죽음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내 삶도 모르는데 내가 죽음을 어떻게 알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현재의 문제를 하늘의 길은 굉장히 멀고 우리 인간의 길은 가까운 것이다. 우리 인간의 길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다. 이게 이제 제자들한테 퍼뜨리고 제자백과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제자백과들은 바로 이 인간 세계, 이 세계에서 모든 답을 구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사실 지금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서양 사상에서도 깊은 고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다다를 수 없으면 그냥 신으로 기울어 버립니다. 해결을 못하고. 토인비 다 아시기 토인비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학문적인 것이 거기서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동양은 끊임없이 인간사회 내에서 탐구를 해가는 거죠. 궁극적인 것까지. 하여튼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사람과 이 사회를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삼은 거고 이 사회 속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공자는 한마디로 그 사회 속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리더들이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질 인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인이라는 건데 인이 도대체 뭘까? 어질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면 이제 대충 아시잖아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저 어진 사람이다 그러면 다 아는데 저게 뭘까? 그런데 저도 뭐 최근에 한 겁니다만 어질다는 말은 모질다는 말에 반대했더라고요. 모질다는 말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게 뭐가 서 있는 거죠, 사람이. 뭐가 서서 사람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모짐의 반대 거꾸로 어찌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된 어찌다는 부분은 위에가 다 열려 있어서 뭐든지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 거기서부터 비롯된 말이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저는 좀 신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 그래서 그의 철학적인 어떤 개념들의 핵심이기도 하고 모든 사상을 다 어질면서 찾아왔던 거죠. 굉장히 포용적인 걸. 그래서 공자 사상을 딱 한 글자로 표현하면 인, 어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이 어질다는 말이 지금 저기도 있듯이 예의를 지키고 그 공적 가치를 중시하고 공자 논어에 나오는 얘기를 그 인자의 해석을 다 해보면 그렇습니다. 백성의 생명을 굉장히 보호를 하는 거, 현명한 사람에게 기꺼이 권력을 양보하는 거, 그다음에 바른 뜻을 지키는 거, 그다음에 정직함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종합해 볼 수가 있는데요. 논어를 다 이제 읽어보시고 저도 뭐 논어를 외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논어를 외우면 거의 대부분 인에 대한 얘기고 또 각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저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굉장히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굉장히 도덕주의자였고 아까 인간사회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이제 공자가 태어났던 곳이 가보셨겠지만 그 산동성에 곡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곡부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니산이라는 곳에 부자동이 있는데 요만한 동굴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동굴 속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이렇게 가서 거기서 흙밭을 하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다가 도시로 곡부시라는 큰 도시로 나와서 이제 자기 뜻을 펼치고 교육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던 거. 저는 그게 공자를 역사적으로 성공을 시킨 가장 위대한 리더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다고 생각한 가치를 끝까지 고집하는 거. 그것은 당시 현실에는 실제로 공자는 현실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죠. 14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했지만 한 곳도 공자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특히 이제 그게 굉장히 인간적인 게 초나라 같은 데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잠깐 성공할 뻔하죠. 성공할 뻔한데 그런데 그 초나라 영륜이라는 사람이 공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옛날 과거의 문왕과 같은 사람인데 문왕은 사방 70리 땅을 가지고 천하를 왕이 된 사람인데 공자는 그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인데 땅 주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기회를 놓치시잖아요. 그렇게 오게 되면서 그 사람 끝까지 미워하고 그렇죠. 그런데 뜻을 못 펼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은 바로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 도덕적 가치를 끝까지 고집한 태도 이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이 공자의 추종자들 가운데 가장 큰 사상적 성취를 하고 후대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맹자하고 순자입니다. 맹자하고 순자인데요. 순자가 한 30년 정도 어린 걸로 이제 한 세대 정도 어린 걸로 추정이 됩니다만 또 어떤 사람은 두 세대로 추정이 됩니다만 둘 다 공자의 정통을 계승한 사람이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맹자는 아마 공자의 한 3대쯤 제자가 되는 거고 순자는 훨씬 뒤에 이제 제자이겠습니다만은 근데 재밌는 거는 맹자는 순전히 육아의 학통과 정통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공자는 위대한 것이다.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만 순자는 수많은 제자의 가르침을 다 공부해보고 공자가 최고다. 라고 한 사람이죠. 그래서 맹자는 이제 육아의 같은 정통성 속에서 이렇게 했다면 순자는 수많은 공부를 해보고 나서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로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순자가 조금 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순자라는 사람의 책은 논어를 그대로 베끼고 있습니다.
그 체제가 비슷하고 그걸 훨씬 상세하고 넓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마도 앞으로는 순자가 좀 그 성리학자들이 성악설을 주장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 완전히 나쁜 사람 취급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순자 읽으면 나쁜 놈 됐습니다. 저도 순자를 박사논문을 순자를 썼었는데 국내에 와가지고 이 발표를 순자로 하면 특히 이제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나쁜 사람 공부했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새는 이제 순자가 다시 붐이 일어나서 예치와 법치의 두 개 아주 적절한 균형을 맞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가 필요한 것이 서양의 법치에다가 동양의 예치를 결합시키면 좋다. 요게 이제 상당히 새로운 미래에 대한 대안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대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자 붐이. 그래서 순자를 5서, 4서가 아니라 5서 중에 하나로 써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그러고 있어서요. 다시 순자가 조명을 좀 받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두 분 다 맹자든지 순자든지 다 공자를 그대로 추정해서 왕도의 이상을 내걸었고 근데 맹자는 이제 마음속에서 우러난 의를 굉장히 중시하였고 순자는 외부에서부터 강조하는 게 이게 예를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인정과 예치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순자는 엄격한 어떤 학문과 통치자 중심의 이런 질서를 굉장히 다르고 맹자는 뭐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이 굉장히 재밌는 분이시죠. 굉장히 호방하고 수백 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 책이라는 게 굉장히 당시에 책을 만들려면 주간에다 쓰고 이렇게 새겨가지고 목으로 쓰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뭐라 가지고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몇십 수레씩 싸가지고 다니면서 아주 이렇게 호방하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를 말고 천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그 워낙에 그 당시 호방하고 유명한 인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 맹자 하면은 뭐 맹모 삼천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3번 이사했다. 뭐 또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단기 맹모 어머니가 맹자가 공부하다가 오니까 갑자기 공부하다가 와가지고 집에 와서 놀려고 집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짜고 있던 배를 잘라버리고 공부도 똑같은 것이다. 이거 짜버리면 다시는 이렇게 복구가 안 되는 것이다. 공부는 계속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열심히 했다는 그런 고사인데 저게 실제로 있었던 그 맹모 삼천 같은 있었던 것인지 저는 상당히 좀 의심을 합니다. 맹자가 그렇게 못 산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 또 물론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했던 거 보면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게 맹자가 죽은 뒤 300년 뒤에 한나라 때 아까 그 한서를 썼던 방고의 그 여동생이 이게 반소라는 여동생이 만든 여사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맹자 시대에 있었던 얘기인지에 대해서 좀 의심이 됩니다만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어머니를 굉장히 존중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융통성이 있어서 맹자가 20살에 이렇게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엄마한테 와서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집에 들어갔던 그 여자가 이렇게 그 집 앞에 그 마루에 툇마루에 내가 왔는데 멀뚱하게 쳐다보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례한 여자하고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맹자 어머니한테 혼나죠. 네가 들어가면서 기침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안 했다 그러니까 그건 네가 잘못한 거다. 어떤 사람이 밖에서 기침하고 네가 먼저 하고 해야지. 가서 사과하라고. 그래서 맹자가 사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엄마 말을 아주 굉장히 어려서부터 잘 들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런 분이신데 그 유학자로서 자기의 정치적인 임무, 자기가 공자를 추종하는 사람의 자기 임무는 사악한 학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는 거.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고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맹자는 이 세상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물론 공자가 얘기한 말 상당히 대부분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독특한 생각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태도의 문제거든요. 근데 맹자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내면을 곰곰이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4가지. 그러니까 우리 다 아시겠지만 특히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 사람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그걸 보잖아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갑자기 이게 삐죽삐죽 가다가 우물에 빠져 죽을 것 같으면 누구나 빨리 뛰어가서 저걸 구한다는 거죠. 이런 푸근한 마음을 누구나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고, 이 마음을 넓혀가면 된다.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사람마다, 그러니까 차마 참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그냥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맹자의 책 중에 이제 그 맹자가 제선왕이라는 사람을 설득해요. 이제 제 나라가 당시 큰 나라인데, 제선왕이라는 사람을 설득하면서, 이게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내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딱 보고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나는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냐. 우리 어느 날 대전 밑으로 소를 끌고 가는데 소가 그걸 양으로 바꾸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 양으로 바꾸라는 것을 가지고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한다. 일국의 군주가 돼가지고 소 한 마리가 아까워서 양으로 바꾸라 그랬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가 많다 이게.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소가 이렇게 끌려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는 걸 보니까, 걔가 소가 이제 제사용으로, 당시 제사 지낼 때는 이제 제후 이상들은 큰 제사를 지내려면 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대부들은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대부들은 집 가짜를 쓰는 거고. 그런데 이 소를 가지고 이제 제사 지내러 가려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니까 얘가 이제 눈물을 흘리고 소가 알고, 그래서 그게 불쌍해서 양으로 바꾸는 거라.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죠. 위대한 지도자라면은 바로 그 마음을 백성들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남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애틋하게 생각하는, 차마 참지 못하는 그 마음을 넓혀가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설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자기만 이렇게 사냥터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아가게 하면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당신이 큰 사슴 사냥하거나 이런 거 하면 그 나머지 토끼라든가 나무 조그만 거 베가고 이런 것은 또 이렇게 백성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여민동락이라든가 끊임없이 이런, 그게 다 불쌍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국민들이 전부 다 이해해 준다. 당신이 음악을 들으면 야, 우리 군주가 건강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당신이 이제 어떤 사냥터에 이렇게 나가시면 우리 군주는 지금 아주 그 군사 연습을 하시구나, 또는 훌륭한 어떤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시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그런데 당신이 사냥터 탁 틀어막고 못 가게 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음악을 들으면 사치한다고 욕할 거고 다 이렇다는 거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해서 이제 군주를 설득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차마 참지 못하는 이 마음을 맹자는 발견했다는 거죠. 사실 맹자의 성선설은요 그겁니다. 사실 심선설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거든요. 자, 그 마음, 그렇게 측은지심, 그다음에 시비지심,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또 사양지심, 이런 데서부터 근거를 찾은 건데, 그 핵심은 다 측은지심에 있는 겁니다. 맹자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천하를 이제 이 다스리기가 손바닥 돌리듯 쉽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맹자가 했던 그 가려는 길들은 이제 이런 참지 못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민심을 획득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온 세계가 모두가 도덕적이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공경이 넘치는 이런 왕도천하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세상을 구상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 맹자가 생각하는 것은 원래 이게 대장부였습니다. 봐서 알다시피 진정한 대장부는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남자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부귀해도 돈이 많아지거나 신분이 높아져도 엄난에 빠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가난하거나 또는 신분이 낮아져도 뜻을 바꾸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위협이나 또는 무력이나 이런 앞에서도 절대 굴종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진정한 대장부라고 맹자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대장부를 말하면서 그 대장부 정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대장부 정치가 바로 그 대체적으로 보면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직업, 국민들 전부 직업 줘야 된다. 지금 우리 국가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노는 사람 없이 만들어야 되는 거, 직업 줘야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세금 줄여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형벌을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 그 다음에 공상업을 보호하는 거,
이런 것들을 대정부정치라고 명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그 다음에 이제 순자는 그보다 조금 더 뒤에 출연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순자의 어떤 물론 이제 맹자도요 그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손님들 설득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해요. 공자와 비슷한 길을 갑니다. 많은 나라 돌리면서 설득했지만 특히 이제 저기 전선왕도 그런 얘기하고 당신 얘기가 구구절절 다 옳다. 아마 지금 선생님 제 얘기 들으면 구구절절 제 말은 맞아. 근데 그거 다 실현되려면 언제 하냐? 그거 다 언제 실현하고 있냐 그거를 다. 그래서 참아 못하겠다. 나는 내 당내의 뭔가를 좀 이루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맹자는 같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고집스러운 그런 것을 끝까지 지켰다는 점에서 역시 맹자도 역사적 승리를 거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순자는 그래서 맹자가 상당히 이상적이고 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약간 맹자가 야당적입니다. 강력한 도덕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원래 이 가장 진정한 야당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강력하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야당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맹자가 그걸 주장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 야당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나라가 혼란스럽거나 힘들 때 꼭 저기 맹자사상이 유행합니다. 막 혼란에 빠지고 이러면 맹자사상이 유행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반면에 순자는 상당히 여당적입니다. 지금 있는 군주를 인정을 하자 일단. 지금 대통령을 인정하고 지도자 인정하고 이 사람이 도덕적이 되게 만들면 된다. 그렇죠? 이 사람한테 도덕을 끊임없이 요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게. 이런 게 이제 순자가 가려고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자가 성악설이를 우리가 주장하는데 성악설이 인상이 타고났을 때부터 지금 순자가 워낙에 지금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그림은 그렇습니다. 유명해지다 보니까 어디서 태어났는가 막 서로 주장하는 도시가 네 군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중국은 돈이 많아져가지고 애들이 돈을 어디다 쓸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공재에다가 쓰자. 그래서 역사 인물 살리기 이런 데다가 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막 순자 이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네 군데나 되지만 죽은 데는 한 군데인데 그 죽은 데에서 저렇게 거대한 사당을 지어가지고요 저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하여튼 저 제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하여튼 저런 행위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순자가 우리가 성악설이라고 하는데 성악설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는 이게 나무 그루터기와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순수한 자연 상태다. 이렇게 태어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여기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면 이 사람이 약간 결과 그러니까 사람은 욕심이 있다는 걸 순자는 인정을 하는 거죠. 아주 유식한 말 참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은 맹자가 말한 성선설과 순자가 말한 성악설의 성이 틀립니다. 뜻이 다릅니다. 맹자의 성설의 성은 요새 서양철학으로 얘기하면 도덕이성이라는 걸 뜻하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도덕성을 뜻하는 거고 순자가 얘기하는 성은 도덕이성에 관계가 없고 사회화된 이후의 성.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외부 사물을 접촉하고 났을 때 생기는 욕심 물론 발현되는 성품 이걸 가지고 순자가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들 이렇게 보면 알지만 얘들은 자연 상태로 태어나 참 순수할 것 같지만 서로 이렇게 젖 먹으려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이거잖아요. 그런 걸 성품으로 봅니다. 순자는. 그래서 저걸 가르치지 않으면 인간 사회는 엉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걸 예로 통제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순자 사상의 기본을 구성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그런 인간의 자연성을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등급을 나누고 분수에 맞게 욕망을 충족시켜야 하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유학에서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보는 분들도 예가 갖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학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몸을 바로잡는 도구라든가 치국의 자연법의 기준, 삶과 죽음의 어떤 전 과정, 얘는 스승, 어버이, 군 이렇게 예로 모든 것을 통제하면 사회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가는 이런 그러니까 저는 저거를 요새 서양 말로 영어로 하면은요 커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성, 공동의 선 이런 것이 예의 기준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요 이 남산 터널에다가 이렇게 터널을 이렇게 뚫었는데 하도 차가 많이 들어서 막히니까 탁 틀어막고
저기 돈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퍼블릭한 공공적인 가치고 법에 의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인데 예에 의한 지배는 집에서 가르치는 거죠. 사람이 막히면 안 가는 것이 좋은 거야. 라는 이런 걸 가르친다는 말이죠. 하여튼 이런 게 이제 그 순자가 가려고 하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공동의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어려서부터 쭉 해가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전 사회는 다 자연스러운 통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어겨서 가둔 것보다 이 무례한 놈 한마디가 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세상이 되면 세상의 질서는 자연스럽게 잡혀갈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지도자도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어겨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등급이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순자가 아마도 서양보다도 훨씬 일찍 사회학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구상한 사람 순자는 나는 사회학자라고 보는데요. 이제 무리 군자를 써서 군학이라는 무리 군자를 써가지고도 사회학 구상을 많이 했는데 사람일 수 있는 까닭은 인간일 수 있는 까닭은 무리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은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호랑이는 그 날카로운 이빨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다 있는데 사람은 능력이 없다. 근데 모여 사는 능력이 있다는 사람은. 이 모여 사는 능력이 있는데 이 모여 사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우리 정치 세계가 아니었어요. 모여 사는 능력이 있는데 이 모여 사는 것을 가만 놔두면 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모여 사는 사람들의 등급을 나누어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미녀를 원하는데 차지할 수 있는 사람만 원하게 하라. 이런 거죠. 대통령은 한 자리밖에 없는데 수많은 사람이 하려고 그런다. 이건 할 만한 사람이 하게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 것을 순자는 공부에서 찾았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지적으로 성취를 이룬 사람.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예가 뭔지를 순자의 공부는 예에서 시작해서 예에서 끝난다고 그래요. 예를 배우고 예를 다 완전히 익히게 되면 그 사람은 길거리에 다니는 아무리 한간에 길거리에 다니는 보통 백성이라도 성왕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나누면서 예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분을 나누는 거잖아요. 신분을 나누는 거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중국 사상사는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구조적인 사유는 순자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도 굉장히 그 지적인 걸 훌륭하게 여기고 그렇게 조선시대도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서요 당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순자가 맹자보다 훨씬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기본적이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 그 성악설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제 성리학자들이 순자를 죽임으로써 이제 순자가 사라지게 됐었는데 오랫동안 그래서 이 공부를 학문적 수양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 이런 공부를 중시한 거. 이래서 순자의 입장에 가면 예를 배워야 되고 예를 배우기 위해서는 모든 리더들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밑에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끊임없이 지혜로운 답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거기서 도덕적인 근원을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자의 리더십을 찾아볼 수 있고요. 이 독특한 사고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사실은 공자의 제자의 제자한테 배웠어요. 유가한테 배웠는데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알겠지만 물론 이렇게 평민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은 비유라고 제가 썼습니다. 유학을 비판하는 사고를 가졌던 사람인데 이 묵자는요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무조건 유가의 주장을 만들고 그도 굉장히 그 종교적 결사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실제로 보면 묵자라는 책이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읽어보면 쉬워요 내용도. 그러니까 아니 민중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었는데 노동자와 농민을 굉장히 사랑했고 또 이렇게 근데 왜 했냐면 순자의 생각은 아까 다르게 등급을 이렇게 다 나누어 가지고 가질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게 세상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봤는데 묵자는 거기에 대한 굉장히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물자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세상 물자가 있어서 그걸 굉장히 아껴야만이 보다 많은 사람이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사는 것들 그리고 그래서 낭비하면 안 된다 무조건. 그런데 육아에서는 특히 육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원래가 장례식 치르는 걸 도와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유관. 그래서 목자도 비난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그 제사 지내면 막 이렇게 많이 차리고 이렇지 않습니까? 뭐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뭐 물건 절대 깎으면 안 되고 제수 살 때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을 싫어했던 거죠. 유관. 저기 목자는 그 낭비다 이래 그렇게. 그리고 무슨 뭐 오랫동안 장례 치른다고 몇 달씩 뭐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있고 이런 걸 굉장히 문제라고 그래서 화려한 장례식. 그다음 음악 같은 것도 말이지 무슨 악기 그 비싼 악기를 사가지고 그러냐 말이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악기 사가지고 하고 이게 굉장히 낭비라고 보고 그랬단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생각을 가졌는데 아마도 그 약간 이거 종교적 결사와 비슷한데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전쟁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전쟁은 일단 파괴지 않습니까? 파괴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요 놀라운 기술자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 목자의 고향이라는 데를 이제 가봤는데 그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그 저기 저 공자의 고향, 맹자의 고향, 순자가 죽은 곳, 목자의 고향 여기 다 비슷비슷해요. 그 근처에 멀리하는 곳이 다들 있는데 이 목자의 고향에 가보니까 거기에 큰 기념관을 지어놔가지고 이렇게 목자가 발명했다고 쓴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바퀴 같은 것도요. 그 전에는 바퀴에 이렇게 돌조기가 없이 바퀴가 통째로 이렇게 굴러가는 거였는데 이 돌조기를 개발해가지고 바퀴가 자연스럽게 굴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었다거나 그 다음에 뭐 대포의 원리 이런 걸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막 줄 해가지고 날리는 투석기 이렇게 개발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목자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목자가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초나라에 가가지고 초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왕을 직접 만나러 가서 전쟁을 일으키면 파괴다. 당신도 손해고 그 전쟁을 당한 나라 다 손해인데 왜 하려고 그러느냐. 뭐 이렇게 해서 막 설득을 하니까 목자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당신 그래도 공격을 한다. 그러면 무슨 공격을 하든지 내가 다 막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시에 그 공수반이라는 뛰어난 기술자가 나는 이런 무기를 쓰겠다. 이런 무기를 쓰겠다. 무려 9번을 얘기하는데 목자가 9가지를 다 막습니다. 막아내니까 이제 초나라 왕이 나는 마지막 수단을 내가 하나 알고 있는데 차마 말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목자가 내가 그 방법이 뭔지도 안다. 그건 나 죽이는 거 아니냐. 죽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 죽여봐야 고향에 가면 내 제자가 300명이 나 같은 생각을 해서 300명이 있어서 절대 못 이긴다 이렇게. 그래서 전쟁을 막습니다. 실제로 큰 전쟁을 한번 막아요. 이게 그런 이제 논리인데 그래서 그런 집단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종교적 결사하고 좀 비슷하게 이게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이제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걱정하고 전쟁을 못 치르게 하고 그런데 그 생각 속에는 그 물건 아끼라고 그러고 그런 생각에는 굉장히 그 인간에 대한 따뜻함 이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목자가 보면은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공리주의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낭비 이런 걸 빼고 종교적 결사 같은데 이게 두루두루 겸상의 교상이라고 부르는 서로 사랑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그 옆에 보면 여기 저 목자가 했던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 세상에 믿지 못할 말이 어디 있겠으며 그런 얘기거든요. 어떤 덕을 베풀면 다 갚아야 된다. 이제 갚아질 것이다. 네가 덕을 베풀면 이런 얘기하면서 투아이도 보지일이. 그러니까 나에게 복숭아를 주면 오야수로 갚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야이씨 이 오야씨 뭔지 아시죠? 오야씨 오늘날은 자두 같은 건 큰 자두인데 이게 이제 복숭아보다 훨씬 귀한 거였나 봐요. 과거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복숭아를 주면 너는 오야를 나한테 줄 것이다. 굉장히 사람을 잘 믿는 거죠. 여기에 기초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가능했던 거예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사람은 이런 따뜻한 사람이고 정치인들이 재물 낭비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세상에 재밌는 사유 중에 하나가 그 세상 사람들마다 다 자기 뜻이 있다. 자기 생각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 그런다. 이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할 거냐. 리더들은 바로 이게 핵심이다.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자는요. 윗사람 생각을 따르라 그래요. 윗사람이 너보다 더 현명하기 때문에 윗사람이다. 윗사람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윗사람을 따르게 되면 맨 위에는 황제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일종의. 그럼 대통령 생각을 다 따르라는 얘기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위에 가면은 이제 그 묵자는 천지라고 그래서 하늘을 그게 그 약간 종교적인 뜻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하늘의 얘기를 듣는 것이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후대에 있는 묵자의 제자들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만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윗사람의 생각을 계속 따라가 보면은 맨 윗사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쁘게 얘기하면은 독재를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 실제로 근데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사실 왕이 모든 가치 판단의 궁극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묵자 얘기가 상당히 맞는 거죠. 그렇게 된 건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묵자가 생각한 게 윗사람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늘 사회에서 보지만 윗사람이 꼭 현명한 건 아니죠. 꼭 현명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묵자 사상은 약간의 뭐 순이 있지 않았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묵자 사상이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해서 세상은 양주 아니면 묵자라고 할 정도로 양주라는 사람, 맹자의 비판에 하면 그래요. 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면은 이제 이 육아 사상은 차별에 기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로 그렇지 않은데 평등에 기초하고 있다면은 아버지하고 임금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애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그런 사회가 무슨 이게 좋은 세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비판하는데, 또 양주 같은 사람은 지금 도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만은 종아리에 털 하나를 뽑으면 천하가 이롭다 그랬는데도 내 종아리 아픈데 왜 뽑아, 이런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하고 이제 똑같은 부류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는데, 어쨌든 이런 독특한 사고를 가졌던 묵자라는 사람은 한나라 이후에 호연히 사라져 버립니다. 중국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요새 20세기에 와서야 다시 이제 부흥을 해서 요새 큰 이제 저런 평등관계, 또 묵자에 보면은요 서양에서 민주주의적인 사회하고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해요. 참 재밌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요새 조명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분의 리더십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조직도 조직이지만 윗사람의 생각을 좀 이렇게 따라가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또 이제 도가 사상에 가장 결정적으로 이렇게 육가 사상에 비판을 하고 공자의 생각에 비판을 하고 나온 사람이 도가입니다. 뭐 선생님께서 다 뭐 노자, 장자 얘기들은 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그러잖아요.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서 물은 온갖 세상의 만물을 이롭게 하고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이런 거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바에 거기에 있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도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항상 밑 아래로 흐르고 뭐 아주 그냥 어디든지 가고 뭐 등등 물과 같은 삶, 이런 것을 도가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연을 본받자는 건데요. 뭐 이런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실제로요, 이 사상가 중에서 이 제자백가 중에서 가장 비정치적인 인물이 장자라는 인물이고, 나는 가장 정치적인 인물이 노자라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자 책이 짧지만요, 노자 책을 읽어보면요, 잘 읽으면, 그냥 다른 방법으로 읽으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어떤 도덕적인 도의 성취, 인간의 삶의 어떤 깨달음, 거꾸로 얘기하니까요. 법이 많다는 것은 도적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이런 식의 얘기니까. 하여튼 그런 이제 거꾸로 하는 얘기가 많이 이제 그래서 근데 그거를 잘 읽어보면 권모쓸 수 있을 수도 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게 고도의 술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는 사회를 그렇게 멀리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자는 이게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 그 다음에 굳센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 그 다음에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 이런 것에 있으면서 이런 항상 리더들은 이런 걸 지키고 있어야, 그걸 사용해야, 그런 걸 잘 운용을 해야 진짜 훌륭한 리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 사람들이 사회를 멀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장자도요, 우리가 도가 사상 같은 건 자연을 중시하니까 산속에 은거에서 살고 깊은 산속에 살고 이러면 더 훌륭한 삶이다 이렇게 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은거는 산에 들어가서 은거하는 거고, 진짜 큰 은거는 시장터에 있는 거예요. 장자가 시장터에 앉아서 집세기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 보고 있습니다.
그게 큰 은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큰 은거.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 때 이걸 좋아했던 사람들은 뭐 중은 가운데 은거도 있다. 그래서 정치계나 큰 사업을 운영하거나 이런 것도 은거다. 그래서 정계에 종사하는 것을 중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억지 행위를 하지 않고 고도의 수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질서를 잡아가는 거. 이게 무의술이라는 거죠. 무의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억지 행위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만히, 그 노자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한비자가 나중에 저 법과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한비자가 노자를 잘 해석했습니다. 잘 해석해서 이게 군주가 나 뭐 이거 좋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는 거. 리더들 항상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얘가 뭐 하는지 다 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노자를 읽어보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라든가 이런 게 노자의 뜻은 아니었다. 그리고 노자도 적극적으로 사회를 개조하려는 어떤 의지가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노자가 여기 아마도 얘기를 했겠습니다만은 이게 위대한 지도자들은 자기 몸으로 어떻게 천하를 가볍게 여기겠느냐 이거지. 가볍게 여기면은 그거는 근본을 잃는 것이고 조급해하면은 리더의 지위를 잃는 것이라는 거죠. 조급해하면 리더의 지위를 잃는 것이. 거기다 제가 지금 거기 있습니다. 무의이치고 성이 되는. 그래서 지나친 거, 그 다음에 사치하는 거, 교만한 거 이런 것들을 절대 없애는 것이 리더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보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통치자에게 항상 활동을 적게 하라고 그러죠. 항상. 그래서 아주 상당히 복잡한 건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나침을 버리고 사치를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라는 얘기인데 노자에서도 사실은 뭐 이제 세금 줄이고 형벌 가볍게 하고 군대 운영은 신중하게 하고 전략을 숭상하고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욕망을 더 많이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사실 이게 리더십으로 봤을 때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짓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사원들 이렇게 하면서 야, 너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뭐 등등해. 또 월급 많이 받는다 꼭 좋은 거 아니야. 등등 이렇게 막 교육시켜가지고 그럼 나 여기 만족해. 이런 사람을 만들려는 거죠. 국민들한테 이거 궁금해하지 마. 이런 걸 궁금해하면은 그건 이 복잡한 거야. 그럼 불행한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 약간 우민 사회, 어리석은 사회를 만들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런 위험성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 지도자나 군주들에 대해서 가장 비난을 많이 했던 사람이 장자인데 이 장자는 이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보기가 이렇게 백성들이라는 어디 가도 어디 가는지 모르고 지가 움직여 어디 살고 있어도 지가 무엇 하는지도 모르고 배부르고 여기 뭐 입에다 뭐 물고 희낙낙하고 배 두드리고 즐기고 노는 거 이것이 백성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배부르게 주기만 하면 되는 거다. 먹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사유들이 좀 깔려 있어서 꼭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적인 만족, 초탈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도가가 비판을 받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입는 것으로 족한 이런 생활을 강조하다 보면 약간 좀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뭐 이제 너 그냥 행복하지 않느냐? 그냥 먹고 살면 행복한 거 아니겠냐? 이런 식의 사유라는 것은 사실 진정한 리더들이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너무 비정치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장자나 노자가 생각했던 것이 사실 그게 이제 꼭 그렇게 어리석은 백성들,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정신적인 만족 일종의 그래서 순수한 자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느냐. 순수한 자연 상태에 지금 방점을 뒀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 양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간 사회의 갈등이나 투쟁이 없는 이런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늘 중국이 역사적으로 보면 유진남북조 시대처럼 온갖 혼란에 빠지면 도가 사상, 노자 장자 사상이 굉장히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노자 사상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냥 살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먹고 살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근데 그 문제는 예를 들면 선생님들도
중림칠연 이제 가장 이 노장 서상을 했던 중림칠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림칠연 이제 맨날 그 대나무 밭에 가지고 정말 7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맨날 술만 마시고 이렇게 놀았다고 보였는데 사실 그 중에 3명은 술 못 마셨어요. 4명은 정말 술꾼이었지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조조가 그 예를 들면 완적 같은 사람은 그 사돈을 맺으려고 이 조조가 그 네팔을 이렇게 보내는데 조조하고 사돈 맺기 싫어가지고 6개월을 취했습니다. 도저히 취해서 혼담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6개월을 취해가지고 마침내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정도로 술을 이렇게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또 뭐 그 유령이라고 이 사람은 그 뭐 이렇게 가다가 술 냄새가 정말 맛있게 나니까 이게 어디서 난 거냐 그랬더니 그 문지기 수문장 집에 하라니까 거기 그 수문장 집안에 누룩이라고 그러니까 위장 취업을 하죠 거기 문지기로 그래가지고 그 술 마시려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개판한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그 왕룡 같은 사람도 아주 재미있죠. 왕룡 같은 사람인데 이게 사실 도가 사상을 숭상했던 이런 사람들 왕룡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렇게 그냥 자연을 벗하고 그 다음에 무위자연하고 이렇게 유유자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천방 아주 그냥 이렇게 초탈하면서 사는데 친구가 죽어요. 해강이 죽으니까 에이 인생이 뭐 별거 있냐 나도 정치나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을 다 저지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중림칠연이에요. 놀랍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꼭 이게 도가적 사유라는 게 상당히 복잡한 생각을 우리한테 갖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한계만 넘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가를 보면서 어떤 리더십의 생각을 할 때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와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하는 여러 가지가 이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제 극복해 가느냐 이런 방법들인데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이 법가라는 사람들입니다. 법가는 아마 여기 선생님들하고 비슷하겠지만 실제로 국가행정에 다 참여해봤던 사람들이 초기에 주장을 했던 사람이니까 다 해보니까 뭐 인간이 뭐 어떠고 저쩌고 뭐 인성이 어떠고 저쩌고 다 필요 없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다. 보면 다 자기 이익 생각한다. 아마도 해보실 때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다 누구나 자기 이익 따지는 사람이니까 이익에 맞추어서 그 이익을 제공해주면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오로지 부유한 나라와 강한 군대, 그죠? 부강한 나라를 부국강병을 건설하는 것이말로 국가의 최고의 목표고 리더들이 해야 될 최고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이들을 통틀어서 이제 법가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만은 법이라는 말은 이제 저도 그 논문을 여러 편 썼습니다만은 법은 이게 물숫자에다가 이렇게 갈 것자를 쓰니까 물이 흘러가듯 한다는 이런 뜻은 아니고요. 원래 그 위에가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안 써왔는데요. 그 외뿔양 채자라고 우리가 그 해치 서울하고 그랬을 때 해태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동물 있지 않습니까? 뿔 하나 달린 거. 요게 옛날에는 이 동물이 신성한 동물인데 이 동물이 그 하나라 신화 우임금의 신화에서 나오는데 소송을 건 당사자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지 않는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이 해치라는 동물을 거다 놓으면 얘가 죄 있는 사람을 들이박는다는. 그리고 이 해치가 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글자예요. 이게 법자가. 그렇게 해서 이제 죄 있는 사람을 잡는다 그래서 죄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그래 본대잘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국가행정제도 뭐 이런 것으로 이제 틀을 해서 바꿔가게 됩니다만은 하여튼 이 법가들은 바로 이 법을로 모든 거를 일체의 문제를 처리하고 이런 사람들이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로지 농사와 전쟁 경전이라고 부르는 농사와 전쟁 당시에는 이제 농사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서 저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민을 많이 받느냐 당시는 인구는 적고 땅은 넓었기 때문에 이민을 많이 받느냐는 거고요. 실제로 제자백가 아까 육아부터 지금 법가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자백가의 대부분의 사유는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 사람을 끌어와다 이 나라에 와서 국민 백성이 되게 만드냐 이런 겁니다. 사실 공자의 사상이나 맹자의 사상도요 곰곰이 읽어보면요 군주를 설득해서 네가 훌륭한 도덕적인 정치를 하면 다른 나라 사람이 이 나라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다른 나라 백성을 이 나라 백성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것이 이제 그 제자백의 핵심 논리인데 그걸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 법가 사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저 상항이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중국 역사상 가장 대표적으로 개혁에 성공했던 사람이죠. 개혁 정치에 실제로 성공한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많죠. 왕한석도 있고 등등이 많은데 가장 성공을 거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거 하고 그다음에 야 옛날 거 따를 필요 없다. 세상사가 바뀌면 행해야 할 이치도 바뀌어야 된다. 세상이 바뀌면 행할 도리도 달라져야 되고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나라 편리하게 좋은 나라 만들려면 옛날 거 본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이 새로운 걸 본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상황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게 이 사람이 없었으면 진시황의 천하통일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그 호적제도 있지 않습니까? 호적제도를 상황이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장 유명한 거 이 사람이 만든 게 이게 그 호적제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등급제. 지금 9등급으로 나누잖아요. 이 공무원 등급제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상황입니다. 등급제 만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말과 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래도 이 말과 대를 표준화시킨 사람도 상황입니다. 아주 대단한 이거 제도 정치를 그런 개혁이 성공했던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로지 전쟁. 그러니까 출세하려면 전쟁터 나가서 적을 한 명 귀를 한 명 잘라오면 당신 이제 귀를 잘라오라고 그래요. 귀를 하나 잘라오면 5개를 잘라오면 1등급 올려주고 등급을 이제 당시의 등급을 20등급으로 20등작제라고 하거든요. 상황은 등급을 20등으로 나눠서 그 맨 위에 이제 등급들은 이제 왕족들이 등급이고 그래서 적 귀를 몇 개 자르냐에 따라서 등급을 하나씩 올려준다. 그러면 공무원이 당시에는 공무원이 되는 게 최고의 출세인데 공무원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전쟁이 일어나기만 기다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다음에 하여튼 농사와 전쟁을 일치시키는 거 이런 주장을 막 내걸어 가지고 굉장히 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성공하죠. 진나라를. 그런 거 보면 물론 이제 신뢰를 쌓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저기 있는 나무를 무거운 나무 여기다 갖다 주면은 내가 5,000원 줄게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50만 원 줄게 그랬더니 에이 저기 밑져야 번져인데 갖다 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주죠. 이렇게 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강력하게 법을 적용을 하니까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동전을 주워가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죠. 진나라가. 그래서 강국으로 이제 성장시켰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행정관리를 굉장히 강화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진나라를 성공시킨 사람이 상황인데 이 사람을 가장 추종에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제가 마지막에 소개하려고 그러는 한비자라는 사람입니다.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한비자는 꼭 법가만은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긴 했어요. 여러 사람 공부했고 천재였죠. 근데 이제 말이 좀 어눌해서 어눌했지만 글은 참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시황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하고 만나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죽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데려오죠. 데려왔는데 이사가 그 시기 질투해가지고 모략을 당해서 죽잖아요. 그 이사가 그 동문 형제인데 그 누구한테 배웠냐면 순자한테 배웠어요. 이사와 한비자는 순자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자는 예를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니까 선생한테 보면서 한비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선생은 리더십의 근원을 예로 찾았는데 나는 그 예를 법으로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순자 사상을 문에 있는 예자를 다 법으로 바꿔놓으면 한비자가 됩니다. 이렇게 독특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한비자가 그 재밌는 아까 그 상황을 굉장히 존경했지만 그 상황을 존경하면서 이런 얘기 아까 상황하고 비슷하게도 이 세상에는 옛날에는 도덕을 겨뤘지만 중세에는 지모를 쫓아가고 지금은 오늘날에는 기력을 다투는 시대다. 이렇게 해서 세상 다르니까 다른 이치를 써야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세상이 늘 역사에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특히 중국 역사를 좀 보면 공자 시대 이럴 때는 매력적인 사람이 굉장히 좀 이렇게 힘을 가졌었는데 진시황이나 이 뒤로 이렇게 법가들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폭력이 힘센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근대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렇게 재력이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었는데 21세기는 제4차 혁명 요새 얘기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요 사회는 이제 정보력이 그다음에 그 정보력은 인문학에서 나온다. 상상력에서 나올 것이다. 이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이기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한비자가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기 다 잘 아시다시피 요 수주대도 아시잖아요. 농부가 이따가 어느 날 밥 갈고 있다가 보니까 토끼가 와서
머리를 탁 치받고 죽으니까 바꿀 필요 없네. 여기 앉아가지고 토끼 와서 죽어주기만 기다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 게 수주대토 유명한 고사잖아. 이게 한비자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렇게 한비자는 다 우화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야 뭐 우연히 뭐 하나 잘 됐다 그래서 다 버리고 앉아서 옛날 것만 지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래 옛날에 그랬을 수가 있지만 그거 지키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세상 바뀌면 그때 적응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그 리더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굉장히 재밌게도 이렇게 지금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세상은 전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다. 이렇게 의사가 뭐 사람 상처 빨아주고 말이지. 그때는 이제 치료가 빨아서 치료하는 거였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옛날에 빨아주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또 장의사들은 사람이 빨리 죽기를 바란다. 그래야 이 관을 팔기 때문에. 그럼 장의사는 나쁜 놈이고 의사는 좋은 놈이냐? 아니다. 다 이익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매우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관직도 말이죠. 예를 들면은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한나라 왕이 수왕이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낮잠을 이렇게 정무보다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제 감기 걸릴까봐 누가 이제 이불을 그 옷을 용포를 이제 들어다가 이렇게 덮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숨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아유 누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죄 모자를 담당하는 관리가 했다. 그러니까 둘 다 쳐버리라 이렇게 된 거죠. 옷을 담당하는 관리가 해야 될 거를 모자를 담당하는 관리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월권을 한 거고 얘는 근무태만이다 이거죠. 굉장히 이렇게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설명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군주와 신하 관계는 매매 관계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군주와 신하는 이렇게 매매 관계이기 때문에 이익을 둘러싸고 군주가 이익을 주니까 얘들이 와서 내 밑에서 일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하면서 육아들이 뭐 얘기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면 따르고 이건 다 허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이 한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면서 이 세상을 굉장히 군주가 굉장히 그러면서 군주의 독재를 주장했던 거죠. 아까 순자도 군주를 굉장히 주장했던 여당이라고 그랬었는데 군주는 굉장히 전제 정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군주는 신하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권모술수를 신하들에 대해서 철저히 권모술수를 쓰고 그 다음에 리더들은 절대로 자기의 세를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하고 술을 먹더라도 항상 자기 자신이 리더라는 생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에이 뭐 지금 술자에서 친구인데 라당 이랬다가 난리가 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유방 있지 않습니까? 한 고조 유방이 항우하고 싸워서 마침내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걔 유방이 하는 스타일이 항상 술만 먹으면 친구잖아요. 형하고 아우잖아요. 전부 다. 술만 먹으면 그 형되고 아우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나중에 천하를 통일했더니 한 잔만 먹으면 형 옛날에 안 그랬잖아 이렇게 달라드는 거죠. 이게 이거는 난 안 된다. 이거 세를 잃어버려. 유세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숙손통이라는 사람이 군주 앞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앞으로 가고 엉덩이 보이지 말고 뒤로 갈 것 등등이 막 이런 걸 만들죠. 그리고 형이라고 부른 놈들을 다 죽이잖아요. 형 동생 이렇게 부르는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위세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리더가 가져야 될 것이 근본적으로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 신하들은 권모술수를 통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 이게 법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제해서 하나로만 가지고 있다면 리더로서는 굉장히 군주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군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비자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술세, 혼용 뭐 이렇게 설명하는 굉장히 복잡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주장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극단 문제는 따지는 사람에 있었던 거죠. 잘 아시겠지만 진시황의 분서경유 아시죠? 이게 바로 이제 그 한비자 이론에 또 아까 상황 이론에 나온 것인데 이제 위에 군주에게 아까 했잖아요. 군주에게 또는 리더들에게 밑에서 와서 끊임없이 시비를 거는 것은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는 그게 아닌데 등등해. 그 다음에 뭐 도덕적으로는 이게 아닙니다라고 따지는 거 이런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 통일성을 경향, 그 위세를 떨어뜨리게 만든다.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용 지식만 살려놓고 인문 지식은 다 없애라. 그게 이제 분석행위죠. 인문 지식은 다 없애라. 그래서 진시황이 통일을 했는데요. 15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질서, 퍼블릭의 공적인 질서와 법을 가지고는 금방 이렇게 잡을 수는 있지만 사실 내부를 통제해 줄 수 있는 예라는 거, 커먼의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아 있었어야 보완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런 것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이제 한비자의 그런 식의 리더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완전히 권모술수로 신하들을 통제하고 아주 대단한 권모술수 한비자에 보면은 10가지 술수가 나옵니다. 한비자 책에는 그 술수가 많이 나와요. 혹시 이제 권모술수를 가지고 밑에 사람 통제하는 방법 한비자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 그랬다가는 잠깐 동안은 이렇게 통제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제자백과 전체는 굉장히 그 인간과 자연에 대한 어떤 그 상호 화해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것이고요. 또 어쨌든 뭐 대부분이 도덕적 선악 문제를 기교에 되지만 어쨌든 사회 질서를 어떻게 하든지 안정시킬 것인가. 그래서 세상의 문제에 굉장히 깊은 관심, 사회 문제, 정치적 관심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출발시켰고 대부분이 이제 이런 관심이 많았고 또 지식 엘리트 사회를 건설하려고 이런 거 하여튼 도덕까지 얘기했는데 대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한비자 상황이라는 법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지식을 굉장히 중시한 사회 풍토를 만들었고 리더들의 핵심은 항상 지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이런 것이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자백가라는 위대한 학문적 성취가 있었던 것이고 그랬었던 것인데 현대 사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가 막히게도 계속 법가가 가고 있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가 막히게 계속 그 법가가 가고 있고 선거도 참 좋은 제도인데 선거도 계속 권모술수만 지향해 가고 있고 말이죠. 하여튼 그래서 경쟁과 이익만 강조되는 사회에서 반지성주의, 지성의 가치, 정말 인문의 가치, 무한히 인간들이 상상하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라고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질서를 잡아가는 존재고 아까 도가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노자나 장자가 생각했던 것들도요 근본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야만이 세상에 대한 기반이 만들어져 가는 거고 그런데 그 인간과 인간에 대한 신뢰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경시되고 물론 지식도 실용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폐기되어서는 안 될 거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용지식을 더욱더 풍성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으로 전환을 시켜가기 위해서는 인문가치, 인문정신들이 끊임없이 배양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거고 그래서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건 이제 스티브 잡스가 그 스마트폰 만들면서 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가서 한문 배우고 그러다가 이런 거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상상력이 나오고 세상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보다 나은 세상, 보다 행복한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회사를 보다 더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 회사를 보다 인간적인 회사로 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부해라. 그러면 상당한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강의를 마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